근데 네. 정치도 비슷한 게 네. 김소연 의원님 이걸 딱 갖다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는 네. 지금 난리가 났겠지 지금요. 지금이 아니라 처음 문제 그렇지. 제기했을 때부터 그렇지. 난리가 났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엄청난 저항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거 아니야. 네, 어때? 더 세? 그게? 예상을 했는데 강도는 어차피 전 제 앞에서 하지 않으면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네.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강도 자체는 모르겠는데 뭐 직접적으로 저를 압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네, 생각보다 아예 없어요. 그럴 거라고 저는 알고 시작한 일이에요. 네. 저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일이에요. 네. 위력 행사나 이런 네. 부분들은 그런 건 아니겠지. 이제 뭐 조직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네. 뭐 정치의 어떤 뭐라고 그러지 카르텔 다른 걸 이제 빌려서. 서서히 저항을 하는 뭐 정치가 네. 갖는 생리가 그래요. 그걸 네. 뭐 물리적인 힘으로는 안 할 것 네. 같고 그런 상황이 이 사건은 결말이 아직 안 난 네,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성희롱 발언도 얘기하고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전시당에다가 이렇게 말을 못한 건 뭐 박범계 위원장님 그 당시 위원장님하고 오늘 거론됐던 사람들하고 당직자하고 다 사실 카르텔이 제 입장에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뭐 누구한테 이의 제기를 해도 이게 이렇게 뭉쳐있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다 묵살. 못 들은 걸로 하기. 아 그래요? 끝. 네. 정치 내부적으로 그렇겠지 뭐. 네네. 거의 옛날에 보면 조포 문화처럼 그런 게 있어요. 두목이 네. 있고 이제 그 줄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근데 전원책 씨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나라도 나왔더니 두목 뭐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이렇게 네, 저희는 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용감하다. 네. 이 정치판에 이제 초년병이 들어가서 네. 선거 브로커들이 붙어서 돈을 요구하고 하는 거를 보통의 방식은 이런 게 있어요. 아, 희한하지만 여기 들어와서 일하려면 적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관행인데 네. 법률을 배우시고 전문가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가 하고 이제 이것을 내심 이렇게 마음속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당선이 되고 그것을 이제 당선되기 전에도 나를 공천해준 박범계 의원한테 이렇게 좀 이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이거 대응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당선된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해서 폭로를 통해서 선거 브로커라고 하는 고질적 정치판의 그 부조리, 적폐죠. 이런 걸 없애는 계기가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의지를 갖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고 뭐 솔직히 말하면 이건 선거 브로커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게 재발이 너무 명백해 보였어요. 다시 이런 일이 내가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명백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재영 씨는 선거 브로커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박 의원 뭐 선거 전문가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선거 브로커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뭔가 떨어지는 거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네, 근데 이권이나 여러 가지 뭐 장사. 근데 변재영 씨는 뭐 예를 들어 공보물을 한다거나 뭐 조직을 갖고 한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부자예요. 내부자. 그냥 그 박 의원님 사단에서 중도에 뭐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나왔을 뿐이지. 그리고 박 의원님의 비서로 몇 년을 했는지 저는 솔직히는 전혀 몰랐고, 근데 전문학시위원과의 관계가 너무 밀접했고 우리는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브로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직의 내부자. 그러면 이거는 권력이고 위력이에요. 네. 이게 절대로 브로커의 개념이 아니에요. 브로커는 거래잖아요. 나 당선 시켜줘. 돈 얼마 내고. 네. 근데
브로커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방차석 의원님하고 제가 당한 현상은 그냥 권력이에요. 찍어 누르기예요. 현직이 개입돼 있고 네. 못 본 채 하고 문제 제기를 해도 겸손하지 못하다고 자꾸 압박하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는 정치인이니까 말을 안 하지만 평판관리 똑바로 해라. 겸손하지 못하다. 사람을 얻어라. 저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매일 막 압박을 하셨단 말이에요.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저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거절하고 계속적으로 이걸 문제 제기하고 이상하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 압박 강도가 점점 심해졌고 어제 통화한 전 보좌관에 따르면 제가 돈 거절할 즈음 아무튼 그쯤부터 매일 굉장히 자주 김소연 개념 없다라고 했대요. 네. 근데 제가 개념 없는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말실수를 한다거나 예의 없게 행동을 한다거나 술 마시고 실수를 한다거나 누구랑 싸우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방차석 의원님하고 저는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했어요. 이선영 의원님까지 지역구 셋이서 원팀으로 진짜 잠 못 자가면서 방 의원님이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지. 우리는 주민들은 그래요. 처음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의아했지만 되게 많이 친해졌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개념 없는 행동을 어디서도 하지 않는데 저는 그리고 잘 안 돌아다녀요. 딱 업무하고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장소들이나 중요한 자리, 행사장 이런 데 빼고는 술자리를 간다거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체력이 딸려서 못 해요. 그런 거를. 제가 개념 없는 행동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제가 일을 저지른 적도 없는데 왜 개념이 없다는 건지. 지금 혹시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 민주당의 오만이라고 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 후보자들이 최선의 자기의 상품을 걸고 네. 최선을 다해서 당선이 됐는데 네. 결론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네. 너희들의 노력은 네.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네.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어떤 네. 전국적 대세론에 의해서 네.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오만의 어떤 일부가 표현된 거 아닌가 하는 나는 그런 우려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네, 맞아요.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정치 개개인의 구성원들의 어떤 그 존중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우리 조직 내 한 사람인데 요번 선거 같은 경우는 네. 너무 개인이 한 선거였다. 것은 거의 없다. 네. 소위 말하는 당이 했는데 너는 당의 논리나 당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도 나는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들릴 생각이 그거를 드는데 저는 좀 그렇게 안 보는 게 저는 중앙당을 경험해보거나 우리 당의 다른 지역 분들을 만나서 선거운동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게 저는 물론 일단은 그렇죠. 좀 부적절한 것 그것도 뭐 같고요. 좋은 네. 나에 대한 리콜은 맞아요. 나는 네. 더 오래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네. 느낌도 있는데 네. 김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건 난 모른다. 네, 저는 제가 경험한 조직에서는 최소한 그 범위에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공천해줬는데 또는 우리가 너를 이렇게 데리고 와 선거운동 하고 선거운동 도와줬다기보다 선거를 같이 치르게 됐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개념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전 이런 압박감을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군다나 저는 그런 이유로 전시위원이 관여된 변재영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고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왜냐면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거는 끌려다니겠더라고요. 네. 왜냐면 처음 선거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든 선거운동이든 정치나 어떤 방향을 세팅을 하는 문제나 지역구 현안을 이제 발굴해서 좀 찾아보고 주민들하고 찾아보는 과정을 제가 오롯이 주체적으로 겪지 않으면 어려워도 다급하지만 좀 어려워도 제가 직접 하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의지를 조금이라도 하면 계속 끌려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도 문제지만 제가 나중에 제 소신껏 일을 못할 것 같아서 다 내가 해줬잖아 이런 말들 정치권 가면 다
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했고 내 작품이고 내가 신데렐라 만들었고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 전직을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 제가 소신껏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돈을 거절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 일에 개입을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네. 어떤 측면에서 들어보니까 네. 이게 네.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나름대로 내가 정치에 들어오면서 정치를 하려면 이런 정도의 기준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조에서 네. 어떤 폭로면 폭로 네. 이렇게 된 거라고 보여지네. 네, 저는 거절할 때도 카톡에도 남아있지만 그 변재영 실장한테 그런 명분을 실어서 길게 저는 그러니까 돈이라고 이렇게 그 문자에 남기는 건 아니라고 서다운이 저를 알려주더라고요. 이 세계는 이 문화는 뭐 카톡이나 문자로 남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거기다 돈에 대해서 뭐 얼마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그 사무실 빼라는 거는 전 뭐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문학 전 시의원이 이제 제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도움을 받고 싶지만 도움을 받는다면 제가 주체적으로 정치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어려워도 제 스스로 할 거고 떨어지더라도 제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떨어지면 사실 자기들이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일에서는 그만 제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중하게 거절을 여러 번 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전화해서 오늘 단판 짓자. 사무실 빼라. 계속 압박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중에는 이 자리 될 자리인데 누구라도 갖다 놓으면 될 자리인데 아까운 거죠. 그리고 돈을 안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고 올 테니까 너 나가라. 이런 뜻으로 저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막 전전긍긍했냐 사실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것도 아니었죠. 네, 제 입장에서는 박 의원께서 스스로 자기가 영입기사를 내고 뭐 다 발표한 입장에서 제가 공천을 못 받을 거라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굉장히 때문에. 자랑했는데 그 우리 네. 후보하고 이 변호사 출신이 보통 보면은 뭐 국회의원 네. 도전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시의원, 광역의원을 도전한다는 걸 또 신선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계급에 그러니까 뭐 정치의 그 네, 높낮이를 네. 떠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실제로 신선했고 그 신선함을 박 의원이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천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굉장한 어떤 자기 기준 철학이 있어요. 그런 네. 생각을 갖고 하는데 그 철학이 현실 정치의 정치 문화하고 충돌을 하게 돼 네. 있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방차석 의원님도 굉장히 철학이 있으세요. 그래서 봉사활동 네, 열심히 하시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엄청 피나는 노력을 하시고 새벽 일어나서 쓰레기 줍고 뭐 비 오면 막 다 치우고 막힌 거 다 뚫고 직접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거를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막중한 책임감과 어떤 결심과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구상도 하시고 준비를 하셨고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박 의원께서 저한테 제안하셨을 때 많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입지를 이제 다져가고 있고 전 일이 너무 재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커리어가 중단되는 부분 그리고 집이 너무 힘든데 양가도 힘들고 저는 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열심히 해서 좀 더 이제 좀 숨통 트이고 빚도 좀 갚고 아이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럴 수 있는 이제 조금 쉬려고 사실 마음을 먹었던 유일한 처음 기회였는데 시점. 네, 시점이었는데 저 일복이 터졌구나. 저는 진짜 쉴 틈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일을 맡게 되는구나. 제가 뭐 운명인가 보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 설득하고 뭐 법인의 대표님도 설득하고 뭐 여러 가지 가족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어떤 한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심지어 이번 박사과정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쪽도 헌법하고 지방자치법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실무를 하고 있으니 연구를 해서 우리 개헌 과정에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저는 준비를 하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단 지역구나 어떤 정치적인 기술적인 것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전 시의원한테 그런 부분은 좀 배워야 되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지. 저는 쉽게 돼서 쉽게 한번 해먹고 이러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될 자리니까 내가 잡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될 자리니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건 방차석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들어간 사람도 분명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할 거고 서로 말을 못 하시겠죠. 그런데 최소한 방 의원님하고 저는 우리가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약간 부탁을 받고 그렇지. 권유라기보다 부탁을 받고 한 번 나가달라고 한 번만 해달라고 이런 말들을 듣고 나온 사람들인데 왜 우리한테 돈을 뜯는지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어요. 안 걸리는데.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런 돈을 달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건 여담인데 옛날에 네. 구청장이나 뭐 이런데 특히 네. 뭐 후보가 없어서 이 모셔오고 A급이 나가면은 네. 그 공천 내는 기탁금을 네. 공천 헌금 뒤에서 대줘가면서까지 나갔거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쉽게 받아가면서 나가는 경우가 네. 모시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네. 그런데 거기다가 말 맞다나 뭐 돈을 달라고 하니 네. 이제 방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는 네. 줘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드렸는 것 같은 내 느낌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옆에서 말렸었대? 아니요. 예. 저는 의원님 덕분에 전 살았고요. 저도 줘야 되나 진짜 고민할 정도로 그러셨겠지. 너무 집요하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방 의원님도 자기 철학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셔서 꽁돈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게 사신 분이랑 땀 흘리지 않고 돈을 탐하는 것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통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 돈을 쓸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어 하셨어요. 왜 달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서. 근데 뭐 거의 협박, 말 더럽게 안 듣는다. 그리고 한쪽에서 전 시의원은 뭐 형님 제 말 한마디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아시죠? 이러고 그러면 이런 말들이 그러면 한 방에 날아갈까봐 공천받기 위해서 돈 줬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저한테 단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처음 김 변호사 살아남아라 라고 술 드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저는 의원님도 당하고 있구나를 알았거든요. 몰랐어요. 둘이 서로 얘기를 안 해서. 근데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것들이 사람 병신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 있었네. 이게 그냥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100명, 1000명이 다 아니라고 하고 달라들어도 제가 맞으면 맞다라고 저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주변 부모님이 망신을 당하든 뭐 크게 뭐 아이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집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든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성격이 저는 저의 양심이 가장 중요하고 일관성, 구체성, 일관성이 저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방 의원님은 60 이제 58년 개띠 60이시고 관계를 굉장히 많이 맺고 오신 분이고 이분 입장에서 구의원을 한번 나간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순수하게 봉사활동했던 사람이 구의원을 나간다고 하니 당장 들리는 얘기가 뭐야 방차석 구의원 한번 해보려고 봉사한 거야? 봉사한 거야? 그렇지. 이런 말들을 초반에 그냥 막 던지는데 이거 가지고 상처받으셔서 많이 힘들어하고 술 드시고 괴로워하실 정도로 본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아이들 힘든 아이들 만나고
어르신들한테 먹을 거 갖다 드리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목숨처럼 생각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간다고 딱 선언을 했어요. 출마 변도하고. 그때부터 돈을 뜯기 시작하면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와서 나 니네가 돈 요구해서 안 나가! 이렇게 딱 터뜨릴 수 있을 정도의 용기는 없으시고 또 당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럼 조용히 안 나가면 되는데 공천 안 받고까지 거 안 할 생각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천을 안 받는 게 걱정이 아니라 사람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나간다다 또 안 나가. 네, 안 나가면 남자들이니까 뭐야 방차가 미투 당했나봐. 네. 뭐가 있는가 봐. 네, 뭐가 문제가 그렇지. 생겼나봐 공천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 혼자가 아니라 가족도 있고 이런데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것들이 사람 병신 만드는 방법을 알더라고. 여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미리 처음부터 협의를 하고 선거 캠프에 세팅을 하고 들어온 거면 브로커랑 거래한 거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박범계 의원님은 저한테 전문학 의원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된다.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전문학 의원은 저한테 전문가 동생이다. 하라는 대로 해라. 무조건 말 들으면 된다. 이걸 똑같이 방 의원님한테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럼 저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브로커가 아니라 자기들이 세팅 다 하고 다 구도를 딱 짜놓고 우리가 전문가니까 선거를 여러 번 겪어왔으니까 선배니까 하라는 대로 해라. 방 의원님 그러니까 변재영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도 이번에 다 알게 됐는데 회계 통장을 개설을 해서 이것만 사용을 하게 되면 물건을 집기류들을 사든 인테리어를 하든 할 때 예를 들면 컴퓨터 한 대 샀다고 환불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때 골치 아프다. 영수증 처리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 귀찮고 골치 아프니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에 집기류나 인테리어 비용을 일단 넣어놔서 그걸 자기들한테 체크카드를 주면 알아서 정리해서 저도 회계통장 개설한 다음에 제 주거래 통장에서 돈을 옮겨서 그때그때 200만 원 옮겨서 기타금 내고 300만 원 옮겨서 뭐 현수막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여기서 현금을 체크카드로 빼서 옮겨놓고 차입금 뭐 이런 식으로 회계 청지를 하는 요령이 다 있다고 하면서 방 의원님한테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겠다고 하고 카드를 달라고 한 거예요. 타임명의 카드를.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뭐 조직을 우리가 얼마 해줄게, 내가 너 나원인데 당선시켜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회계 처리를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선배고 하니까 요령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 들으라고 이런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어떤 거래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약간 지금까지는 기계적으로 적용해왔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선거 브로커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현직이 개입돼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선배가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접근한 것을 과연 공직선거법으로 어떤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실 이게 선거가 아닌 일반 어떤 업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공갈로 평가받을 정도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협박하고 막 핍박하고 말 들으라고 하고 날라간다고 하고 이런 말들이 진짜 공천을 못 받을까봐 날라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봐 한 사람의 인격이 매장당할까봐 괴로웠던 거거든요. 이런 게 공갈이 아니고 뭐예요. 인격적 가치가 자기가 훼손이 될 것 같고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한 건데 이게 공갈이지 협박이고.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사건. 네, 그냥 제가 만약에 변호사라면 이런 부분을 정말 주장을 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뭐 우발적이고 해프닝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네. 생각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 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범계 위원도 잘 알아요. 네. 알고 네. 현직에 있을 때 고생, 그 국회의원 나와서 한 8년 이상 고생했던 그 내용도 알고 네. 그 이후에 뭐 개인적으로 나한테 형님 하면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네. 겸손, 어쨌든 외형적으로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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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고 또 뭐 연설도 잘하고 뭐 내용도 있고 네. 투쟁력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현 정부에서는 좀 세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인기가 많으시죠. 인기도 네, 있고 네, 이런 사람인데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철학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지금 현실 정치 문화에서 보면 박범계 의원이 공천을 하고 이렇게 돼서 네, 정치에 입문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내가 자발적 표현이든 뭐 수동적 표현이든 간에 네, 네. 박범계 의원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박범계 의원님이 저희한테 미안해야 될 생각이에요. 정치적 메커니즘에서는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의 스크래치를 크게 냈다. 너는 고마운 줄도 모르냐. 그런 인간적인 문제죠. 네, 내가 질문한 그런 거는. 부분들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공천을 준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 그리고 집에서 저희 남편한테 밤마다 잔소리 듣고 있어요. 너는 민주당에 굉장히 큰 해를 끼쳤고 방차석 의원님을 너 때문에 더 힘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박범계 의원님을 배신한 자로 낙인이 찍힐 거다. 이에 대해서 감수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저희 남편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잔소리를 밤마다. 일반적인 시간. 일반적인 저도 일반적인들은 네.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해서. 첫 번째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제가 어떤 죄책감 이런 부분들이 없진 않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고민의 과정이 꽤 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의원님한테 여러 번 요청을 하고 사실 어떤 설명을 들으면 저는 좀 인간적으로 넘어갈 부분들은 넘어가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기자회견에서 말했지만 전문학 의원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돈이라도 좀 받고 싶었고 그런데 김소연이 너무 빡빡하고 이래서 좀 관계가 좀 안 좋고 이런 개념이면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정도의 설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제가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정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 소신 지키겠습니다. 저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 의원님 저를 이유 없이 자꾸 미워하고 개념 없다고 하고 하시는데 분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소신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입장을 설명을 듣고 이러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박 의원님한테 근데 여쭤보면서도 저도 무서웠어요. 왜냐면 저도 지지하는 그렇게 사람 소통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의원님 그렇게 소통을 네. 그러니까 저도 상처를 받을까봐 저도 이분의 도덕성이나 기대치가 있어서 제가 흔쾌히 응했던 건데 의원님의 제안에 그런데 뭐 그거 왜 안 내냐고 뭐 너 그렇게 개념 없냐고 이런 말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반대로 모르는 거다 선 긋고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데 자꾸 피하고 이러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실망할 것 같고 어떤 반응을 하실지 저는 그거 두렵지만 그래도 확인이 필요했어요 의원님한테.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누군가는 설명을 하고 누군가는 해명을 하고 제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해야지만 같이 정치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다 막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박 의원님께서 저한테 미안해야 될 일이지. 네,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고 여러 번 설명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말을 했으면 우리 방 의원님이든 저든 어떤 식의 예를 들면 당의 입장을 좀 생각해달라고 좀 말씀을 하시든가 뭐 내가 조금 중요한 시기니까 네가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정도도 리액션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화를 내셨어요 주로. 말하지 말라고. 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건 굉장히 겸손하게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 해외에 있는 보좌관이랑 보이스톡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자기들이 당한 건 더 심하대요 내부에서. 그 안에서 또 내부에서. 네. 보이는 대로 속된 말로 조진대요. 그러니까 김소연 개념 없다고 앞에 앉은 사람 이제 혼내고 그래서 자기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말 안 들어서 죄송하다고.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내부에서 본 게 있기 때문에 그 의문점에 대해서는 뒷담화하는 것밖에 안 돼서 제가 말을 자세히 못 해드려요. 그냥 군대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어쨌든 그러면은 네. 이제 뭐 우리가 또 더 질문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뭐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 즉흥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나는 이런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생각을 해왔는데 기존의 정치하고 이제 문화 충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잘못된 정치 문화는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계속 그런 갖고 의지도 있는 있었고 같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선택지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네. 이 선택지를 안 하면 저는 모른 채 하고 같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불법적이고 계속 뭔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것들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계속 욕을 먹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김 의원님 성격적으로도 그런 수용하지 못하잖아요. 못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법 밖에는 제가 처음에는 그만둘까도 생각을 솔직히 선거 기간 중에서도 했었고 의원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말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근데 박 의원님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요. 그러니까. 방차석 의원님도 방차석 중간에 의원님 중에 그만두고 도저히 못해 먹겠다. 네, 힘들다.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를. 네, 했다는 선거 얘기죠. 기간 중에서도 많이 선거 저도 기간 그랬고 중에서도. 그랬는데 뭐 어떤 주민들이나 기자분들 친한 분들이 제가 이제 다음에 더 큰 정치 앞으로 뭐 하고 싶냐 자꾸 질문을 해요. 처음에 이제 그 의정활동 앞두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지. 우리 김 의원님한테는 네. 또 변호사기도 하고 하니까는 네. 여기서 말진 않으실 거다. 이렇게 네, 보는 그래서 거죠. 제가 그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정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본 환경은 선거 끝나면 그동안 품었던 공약이나 일하고 싶었던 걸 정리를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거 끝나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모습밖에 못 봤단 말이에요. 저는. 그랬었지. 네, 그래서 이거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진정성도 없고 이거는 지방의원으로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고 저는 항상 눈앞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하자가 저 생각이거든요. 네. 왜냐면 살아보니까 얼마 많이 안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욕심 부린다고 또 목표했다고 다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되더라도. 인생에 어떤 순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뒷일을 굉장히 크게 인생을 뭐 보긴 하지만 철학도 있고 하지만 어떤 걸 목표를 잡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지금 주어진 일이 열심히 하다 보면 저한테 또 역할이 주어지고 이렇게 사는 게 더 맞다. 성공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짧은 일생을 두고 여러 번 깨달았어요. 저는 네, 말씀드리겠지만 뭐 아이 아팠던 문제 고시하다가 뭐 힘들었던 여러 가지 학교 공부를 다 못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여러 가지 괴로웠던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욕심부리고 제가 공부도 제일 잘하고 제가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의회 홈페이지에 제 인사말에 가봐도 나와요. 성공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다라고. 전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도 그걸 이제 써놨구나. 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 내용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미 사실 저는 인생 맘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좀 깨달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는 뭐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해서 정치인들도 네. 많이 보고 했는데 네. 정말 그 좀 색다른 네. 정치인이다. 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공감하는 네. 부분이. 네. 정치가 어떤 새로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당선이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당선된 이유는 또 당선되기만 바라지 네.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고 그래서 정치인들도 많이 우리가 만나봤거든요. 네. 내가 보는 느낌은 네. 특이하다. 네. 좋게 말하면 네.
굉장히 철학이 있고 네. 좀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네. 나쁘게 말하면 조직 논리가 좀 약하다. 네. 어? 네. 환경에 순응을 잘 못한다. 네, 이렇게 맞아요. 지적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네. 발전이라는 건 뭐 정반합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기존의 질서를 좀 충돌을 하고 그쵸. 또 새로운 걸 만들고 하는 다양성이 측면에서는 보존되지 않는 사회는 썩을 수밖에 없죠. 측면에서는 네. 지역에서 좋은 정치인이라고 나는 해석하고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박범계 위원 미안한 부분을 한번 물어봤는데 그것도 철학적 접근에서는 그렇지 않다. 네. 오히려 이 새롭게 성장하는 그리고 정치. 박범계 의원님의 인생의 가치와 방차석 의원님의 인생의 가치가 무게감이 다른가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네. 칸트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사람은 목적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어떤 정치 탄탄대로를 위해서 다른 한 사람 인생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게 괜찮은 일인지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최소한 고민을 해볼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이 없어요. 네. 고민이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고민이 없어요. 지금도. 이 상황이 너무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방 의원님은 계속 힘들어했는데 자기가 돈을 주고도 힘들어하고 당선이 돼도 무섭고 안 돼도 무섭고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잠 못 자고 명함 돌리고 절실하게 자기는 온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고통의 과정을 전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이분의 인생하고 뭐 다른 높으신 분들의 인생하고 가치가 무게가 다르냐고요. 이에 대해서 스스로들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근데 왜 안 갔냐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조직 논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이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건데 그런 조직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난 오늘 듣고 네. 이런 이 사건을 보면서 네.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 네. 건데 네. 얘기해보는 건데 뭐냐면 네. 이 사건이 누가 옳고 그르고 위법적이고 뭐 사법적으로 누가 처벌을 받고 이런 데보다도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네. 오히려 나는 지금 이제 그 우리 의원께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을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SNS에서 좀 잘 정리해서 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우리 의원께서 김채연 네. 의원께서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내가 정치 문화의 충격이다라고 난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 뭐랄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네. 좀 미래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 조직이라는 게 기성 조직인데 사실 뒤에서 지지하는 청년 당원들이 꽤 많아요. 지금 정치적 입장이 있어서 드러나지 않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지지하거나 뭐 발언을 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이런 거 일체 하시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입장이 있고 만약에 제가 어떤 힘으로 이거를 이슈화시켜서 뭔가 제가 좀 해보겠다 이런 차원이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박범계 의원의 뭐 약점을 내가 쥐고 있다.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딜을 해보자. 저라고 못하겠어요. 저도 뉴스 보고 정치 뭐 다 아는데 근데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게 목적도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다치더라도 저 혼자 다쳐야지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저로 인해서 제가 모르는 방차석 의원님의 어떤 혐의 사실이 드러나게 됐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의원님에 대한 마음이 저는 되게 깊은데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의원님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 씨발 노무현 정신으로 가야지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 이거 바꿔야 돼 이런 말씀을 항상 술자리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전화를 자주 하셨는데 저는 의원님께서 뭔가 드러나시더라도 의원님도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게 바른 길이라고 본인도 결과적으로 수긍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의원님의 어떤 품성을 믿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조금 다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스스로 감당을 하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자신이 있었고 고민이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만약에 제가 같이 하자고 하면 저 혼자 만약에 제 얘기만 했잖아요. 처음에
방 의원님을 언급한 건 부조금 요구받은 것밖에 언급 안 해요. 왜냐면 같이 받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같이 요구받은 거는. 일절 얘기를 안 했어요. 강창호 의원님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저 혼자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저 혼자 말하면 순식간에 제 미친년, 또라이, 성경 부적응자, 사회 부적응자 이렇게 낙인 찍어서 바보 만들고 끝나기 굉장히 좋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뭔가 혐의가 드러나도 변제형 선에서 정리하고 그냥 아유 넘어가주지 적어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저를 좀 말 안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 찍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 제가 하자고 하면 왜 못하겠어요. 우리 방 의원님 몰고 가면 되지. 의원님 분명한 피해자인 건 전 확신이 있었는데 의원님 꼬셔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지. 제가 만약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근데 의원님을 절대 언급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의원님이 스스로 선관위에서 뭐 안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히신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하다라고 중간에 생각을 하셨대요. 중간 자꾸 찾아와서 진술 협의하고 같이 죽자고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다각도로 압박을 당하셨거든요. 저한테는 못해요. 저한테는 못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전 처음부터. 왜냐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의원님한테는 많이 압박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꾹 다물고 있으려고도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학시의원이 자기 핸드폰 바꿀 때 의원님 바꾸라고 의원님도 핸드폰을 바꿨단 말이에요. 심지어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게 비춰질 소지가 있는데 안 되겠다 나 이거 진술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진술하신 부분 때문에 사실상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거예요. 전 방차석 의원님한테 그래서 죄송하고 감사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혼자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뭔가 계획을 하고 했으면 방차석 의원님을 인터뷰할 때 다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해야 되거든. 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진실은 외로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네. 외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때요? 지금 환경이 외롭다는 느낌은 선거 기간에 내 편이 많다, 그러니까 적다요, 아니면 많다 이렇게 보나? 제 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어떻게 그걸 느껴요? 일단 언론인들이 네, 언론인들께서 전부 사실 물론 이게 제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 얘기를 또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라는 또 언론인들만의 또 생각이 있으시니까 네, 이렇게 기사화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지 않거든요. 기사 써달라고. 아는 기자분도 저는 상대적으로 없었고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그에 대해서 성실히 취재를 하셔서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새롭게 또 이슈를 양산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언론이 가장 큰 제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지지는 굉장히 많아요. 보이지 않게 메시지도 되게 많이 오고 의회에다 메시지 남겨놓고 가시고 전화하시고 지지하신다고 전국에서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 청년 당원 친구들이 지금 특히 대전에서 전 외부에 말 못할 뿐이지 왜냐면 대전에서는 다 역학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면 좀 어려워서 그렇지만 저한테 지지하신다고 끝까지 가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고 제가 만약에 제 세력을 과시하고 싶으면 얘도 내 편이고 얘도 내 편이고 얘도 나한테 그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메시지가 다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는. 네. 제가 이걸로 그러면 이 투쟁이라면 투쟁이 지금은 네. 시작이고 이것도 과정이네. 예를 들어서 뭐 종교리라고 하면 문화의 변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가 갖고 있는 내막의 어떤 부조리 같은 게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접근을 못해서 모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번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런 드러나는 부분을 지금 구조적인 문제로 잘 해석을 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진행 과정이고 이거는 뭐 조만간 종결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떤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요. 조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원래 사실은